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완전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야 한다. 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 판결을 받아달라고 호소하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만 재판을 받아보려면 당사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이 응할 가능성이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2일이었죠.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15분만 생존해 계신데요. 최근 하버드대 교수가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죠. 93세 이용수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 이뤄질 수 있을까요? 자, 코로나19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621명 추가됐습니다.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D-9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자율적 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래된 소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폭설이 내리면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과 안전운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는 오래된 공동주택은 각종 부대시설을 선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소규모의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이필근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원 이필근입니다. 예. 자,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는데 많이 바쁘시죠? 예. 정황이 없습니다. 예. 예. 자,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서 그 허가받아 그 사용 승인된 그 30세대 미만의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로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시설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연립이나 다세대 등은 또 주인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예, 이런저런 그렇죠. 이유로 관리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그 2016년 그 6월에 그 도시형 생활주택 예. 50가구 이상 건축 시 그 관리사무소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아파트의 경우는 그 관리 인력이 그 상주하고 있어서 그 시설 관리가 편리했는데 그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가구수가 적어서 그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다 보니까 예. 그 시설 관리가 그 불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된 그 대규모 아파트 지원 사업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예. 주거 불편 및 그 도시 미화까지 저해하는 그 현상이 발생이 됐었죠. 예. 노후된 연립주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통 지원 한 15년 이상. 15년. 예, 15년 이상 경과된 그 아파트, 예.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경기도에는 이런 주택이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그 노후된 그 소규모 공동주택 규모가 그 지난해 말 예. 기준으로 했을 때 6,665단지, 예. 300만 7,461세대이고, 이 가운데 2,260단지, 예. 7만 4,488세대가 비의무 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 이중 그 사용 검사 후 그 15년이 경과한 그 소규모 공동주택은 1,705단지 13만 3,294세대입니다. 예.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13만 3천여 세대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자, 노후된 공공주택의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네네. 시설물입니까? 지원 대상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보통 그 사용 승인 일로부터 그 15년 이상이 경과된 그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예. 주로 이제 그 담장이라든지 가로등, 그다음에 보안 등, 옥상 방수 등 그 부대시설과 그 어린이 놀이터 등 공지시설, 예. 공익시설이죠. 그다음에 그 석축과 옹벽, 절개지 등 그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등을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좀 해주고 있죠. 예. 지원. 예. 직접 수리나 좀 보수 과정을 돕는 겁니까? 그 수리나 보수도 과정을 돕기도 하지만, 예. 그 안전점검 등도 그 지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그 의무 대상 그 공동주택은 그 반기마다 예. 그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 주체가 없는 그 150세대 미만 그 공동주택 또는 그 승강기가 없거나, 예. 그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이 아닌 그 300세대 미만의 그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서 안전관리 등이 그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대표 발의하셨던 그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예. 지금 2019년 1월 14일에 그 제정이 됐고, 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유지 관리를 원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그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관할 시장 군수에게 예. 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하고, 예. 그 시장 군수는 그 제출된 사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도지사에게 그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예. 도지사는 이를 검토해서 그 지원 대상 사업을 그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경기도시공사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를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법안을 좀 마련하는 입장에서 시행 과정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십니까? 예. 예. 그 도민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97%에서 98%가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예. 뭐 특별히 보완할 사항은 없는 거는 같습니다. 다만 그 도에서 그 지원 금액을 그 더 높였으면 하는 그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원 금액이요? 예. 보통 그 사업 승인이 나면 그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4천만 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한 1,60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당 4천만 원인데 그 시도비 매칭을 해서 예. 그 도비가 30%인 1,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1,600만 원 중에 도비 30%인 48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시군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그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있고요. 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2016년 그 7월 22일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예. 그리고 그 제79조 제2항에 따라서 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그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한 그 조직의 업무를 그 위탁받아서 수행할 기관으로 예.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해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근거로 2016년 8월 30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그 설치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도 이런 센터가 따로 좀 마련이 되면 이용자들이 네네.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그 경기도의 경우는 그 전년도에
그 9개 단지를 그 시범적으로 그 실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예. 따라서 금년에도 그 상담이나 그 사전 자문을 전반적으로 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관리 컨설팅을 그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4593번님께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노후시설 보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겁니까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 담장이라든지, 뭐 가로등, 보안등, 옥상 방수, 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놀이터, 놀이터. 예, 그다음에 석축, 예. 그다음에 옹벽, 뭐 절개지 등 이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좀 낙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 좀 재정 부담도 있고 관리가 수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주거 환경이 급속히 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리 그 소규모 공동주택 예. 그 관리 지원 조례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예. 좋은 걸 만드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물탱크나 수도관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그 우리가 그 접수를 대면 예. 이 부분도 이제 그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 뭐 너무 노후되거나 열악하면은 예. 그 사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통해서 그렇죠. 이런 지원도 좀 가능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그 꾸준히 집값이 올라가면서 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이야기 많은데. 그렇죠. 오래된 집을 고쳐서 좀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활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렇게 사는 곳을 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계획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 최근 집값 급등으로 그 많은 서민들, 예.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그 청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는 그 수도권의 그 주택 물량을 그 확대하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예. 조성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수도권의 그 집값 급등은 그 주택 물량 그 부족도 있지만 그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원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신축 그 공동주택의 인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집도 효율적으로 고쳐 쓸 수 있도록 예. 공공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법령과 제도를 그 정비해 나가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올해 좀 계획이나 목표는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 그 공기업에서 예. 한 20년을 넘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도시개발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신도시라든지 이제 주택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 어떤 그 지금 1기, 2기 신도시와 뭐 3기 신도시 이 부분들이 미치는 우리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에 부족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광역교통망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SOC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그 경기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1207번님께서는 그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예. 관리 사무실 같은 관리 주체가 없는데 네네. 사는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추진되기 어려울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예, 사실적으로 그 관리 주체가 없으면 예. 그 지역에도 그 같은 이제 공동주택의 관리 이렇게 그 대표 입주자 희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관련 그 시군의 부서에 그 의견을 전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도나 시에서 직접 그 방문을 해서 그 사전 컨설팅을 해줄 계획으로 지금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그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동의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100% 다 동의받기는 힘드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청이나 아니면 이제 시군의 그 각 주택 관리부서에다가
먼저 협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이텐 라디오 이렇게 전화로 방문을 네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애청자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우리 전국 최고의 우리 광역 지자체죠. 우리 경기도가. 예. 우리 지금 서울의 인구가 1200만에서 지금 1000만 명이 붕괴가 됐고,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경기도로 지금 많은 인구들이 지금 우리 도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한 1380만이죠. 예, 우리 경기도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개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행복한 경기도,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또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필근 경기도 의회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관광 역사상 최악의 해, 유엔 세계관광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관광시장의 상황을 표현한 말인데요. 자, 지난 월요일 서울시가 코로나로 침체된 서울관광업체에 총 15억 원 규모의 긴급 생존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조미숙 서울시 관광정책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서울관광업 긴급 생존 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업종의 구분 없이 피해가 큰데요. 예. 그중에서도 관광 여행업계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관광은 사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이동하는 게 이제 전제돼야 되는데 예. 그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집합 불가한 상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붕괴까지 우려되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업계에서는 운영비 같은 직접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좀 운영비 같은 직접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지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서울시가 관광 주요 업종인 여행업, 호텔업, 국제회의업 등 이제 1,500개사에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긴급 생존자금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예. 여행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 5인 이상, 매출액 30억 이하 업체가 대상이고요. 예. 호텔업과 국제회의업은 각각 매출액 10억 원과 30억 원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각각 현금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제가 대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행업의 경우에는 고용인원 5인 이상 매출액 30억 원 이하 업체고요. 네. 호텔업과 국제회의업은 매출액 10억 원과 30억 원 이하의 업체를 대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네. 자, 사실은 그 관광업계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뭐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만큼 업계의 상황이 절박하다 이런 것일 텐데요. 긴급한 생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사업을 좀 진행하면서 주안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의 생존 자금이 관광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래도 끝이 안 보이는 경영난에 빠진 업체에 저희가 작은 위로와 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원 대책은 사각지도 해소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일명 버팀목 자금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렇죠. 고용 인원이나 매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관광업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서울시의 생존자금은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해서 지원에 소외되는 업체가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또 업체가 이제 당장의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조차 내기 어려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서류는 저희가 지원 요건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예. 대상 여부가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예, 버팀목 자금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관광 사업체를 또 지원 대상에서 포함시켜서 이른바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원 대상과 앞으로의 일정 또 유의사항 등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서울시의 긴급생존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중복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 여부를 좀 면밀히 확인하신 후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네, 신청 접수는 저희가 다음 주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5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접수하시는 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만 이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예. 예,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그런 대상 여부 확인만 거치면 3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 귀 쫑긋하고 계실 텐데요. 다음 주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죠? 네, 맞습니다. 예, 5일간 신청 접수를 받고요. 자, 그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좀 불가능한 거네요. 네,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이번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점이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대상 여부 확인만 거쳐서 3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관광의 미래를 염려하는 관광업계와 또 시민 여러분께 전할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관광업계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 생존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업계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관광산업이 그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코로나에 지친 관광업계와 시민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서울 관광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게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서울시가 저희의 역할을 또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조미숙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이었고요. 좀 노래를 한 곡을 지금 들을까요? 예. 광고 듣고 와서 듣겠대요. 예, 광고 듣고 오시죠.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교통사고 처리, 보험사의 관계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관광업계 어려움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빨리 종식돼서 여행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5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의무 기간에는 세입자를 따로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라 불리는데요. 어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19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군요. 두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네, 어제 방송 중에 속보를 하나 전해드렸죠. 어제 새벽 동해 민통선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남성 한 명이 CCTV에 포착되면서 본이 대침투 경계력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었습니다. 이 남성은 동해 최북단 해변으로 헤엄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른바 헤엄 귀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2사단 기억나시는지요? 2012년 북한군 병사가 초소문을 두드리면서 귀순 의사를 밝혔던 이른바 노크 귀순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세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가장 핫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개당 5,5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운 가운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1년간 가상화폐로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데요. 또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물려주면 최고 5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숫자는 5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 5성급 호텔 속 사우나 시설이 유리창을 통해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었던 것인데요. 밖에서 사우나 내부의 온도계 글씨까지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를 몰랐던 투숙객들은 그저 내부에서 바깥 경치를 보면서 이용하는 줄 알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투숙객이 말하자 호텔 측은 그저 변명하기에 급급하더니 연이은 항의에 소란을 피운다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이것이 최선의 대응이었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알몸이 노출된 사람들에게 적반하장이라니 안타깝군요. 자,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 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막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 텍사스에 30년 만에 한파와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차량 130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와 진눈깨비가 얼어붙으면서 만들어진 빙판길 때문에 아침 출근 시간대에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폭설이 쏟아지면서 차량 8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드문드문 얼어있는 도로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눈길, 빙판길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방법과 안전운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 났는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차장에서의 사고도 교통법에 해당하는지 등등 교통사고 또 교통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자, 지금 바로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죠.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는 오랜만에 뵙는데 네네. 안 보여요. 아, 네, 맞습니다. 저 가려져 예. 있어서. 네네. 네. 아무쪼록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몇 층인지 헷갈려가지고 작가님한테 물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많이 오셨잖아요. 아, 그래도 또 오랜만이라서. 한동안 뜸하게 오니까 몇 층이지 이러다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잊지 마시고요. 네네, 적어놓겠습니다. 라디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자, 그 133중 추돌 사고예요. 네. 바다 건너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올 정도로 네. 정말 대형 추돌 사고인데, 올해도 참 우리나라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괜찮을까 싶으면 또 눈이 내렸는데,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오늘도 좀 조심 운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133중 추돌 사고. 예. 역대급이거든요. 사실 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수 있었다면 등재가 되는데 기네스북에서는 사고를 유발하는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 등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재 안 된 것이고 예. 또 공교롭게 2월 11일 날 미국에서 이와 같은 13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대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 혹시 아나운서님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역대 추돌 사고요? 네, 가장 최다 다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한 35대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2005년 2월 11일 같은 날입니다. 그때 같은 날이요? 예, 영종도역에서 106중 다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106중이 네, 나왔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다중 추돌 사고, 최다 다중 추돌 사고로 기억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또 그걸 넘어서는 사고가 있었는데 원인은 좀 다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블랙아이스 때문에 난 사고고 예. 뭐 지난 2015년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 사고는 안개입니다. 사고 원인을 떠나서 이와 같은 빙판길, 이제 겨울이니까 빙판길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빙판길 블랙아이스 말고 또 위험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슬러시 더루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고를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블랙아이스 네. 그리고 슬러시 도로인데요. 네네네.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먼저 슬러시 도로, 이게 개념이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예.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슬러시 개념 정리를 인터넷 국어사전을 먼저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게
보이는 것이라면 제가 사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 예. 조금 설명이 필요하니까 좀 굳이 설명드리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인터넷 국어 사전을 보면 잘게 부순 얼음에 과즙, 우유, 설탕 등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 한 종류. 일반 아이스크림보다는 얼음이 많고 빙수보다는 우유가 많다라고 슬러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것이 도로에 형성됐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살얼음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네. 이와 같은 살얼음 도로는 눈길이나 빙판길보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아, 치사율이 높습니까? 네네. 예, 예. 뭐 보통 눈길이나 빙판길은 보이니까 그래도 운전자들이 조심합니다. 아, 예. 하지만 슬러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눈도 아니고 빙판길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뭐 빗길 정도로 생각하고 쉽게 하다가 사고가 크게 일어나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어지는데 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오히려 슬러시 도로가 결빙도로보다도 3.77배 높은 사고 치사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예.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요. 해빙 상태에서 노면 그러니까 슬러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가 6.67명이고 설이나 결빙 상태는 1.77명이에요. 예, 예. 마른 노면 일반적인 도로는 1.65명이고요. 정리하면 마른 노면보다 치사율이 슬러시 도로가 4.05배, 빙판길은 1.07배 높다고 조사됐는데 예. 여기서 좀 참고할 만한 것이 적설시 그러니까 눈길의 경우는 오히려 100건당 사망자 수 치사율이 1.12명으로 마른 노면보다도 마른 노면이 1.65명인데 그것보다 예. 훨씬 낮게 나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일반 도로보다도 눈길에는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큰 사고가 안 나요. 사고율도 적고. 좀 천천히 가고요. 네. 예.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더 높고 또 슬러시 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높고요. 이런 예. 또 기온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기온이 아주 낮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영하 3도, 4도에서 교통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예. 네. 오히려 온도가 3도, 4도, 영하 네네네. 때 사고가 더 많이 난다 이건데. 네네네. 그러면 좀 슬러시 도로에서의 차량 속도, 네. 안전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차량 속도 안전거리가 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거 따라하면 되는데 예. 슬러시 도로라는 개념 자체도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반 조항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데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를 보면 눈길 같은 경우에는 2cm 미만은 제한속도 20% 감속, 2cm 이상 그리고 빙판길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감속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또 노면 상태에 따른 마찰 계수값을 한번 보면 아스팔트 기준으로 건조 상태가 0.8, 예. 젖은 경우가 0.7, 진흙이 0.6, 눈길은 눈이 쌓인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0.1에서 0.4 정도 마찰 계수를 보이고 빙판은 0.2 이하의 수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찰 계수가 낮을수록 잘 미끄러진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예. 이걸 실제 실험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시속 50km일 때 빙판길 제동거리가 승용차 기준으로 본다면 일반 도로보다 4.4배, 화물차 기준으로 7.4배 증가했습니다. 예. 이러한 자료 종합하면 적어도 속도는 2분의 1 감속 운행해야 되고 안전거리는 2배 이상 유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눈의 두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은 일단 약간 슬러시나 네. 좀 빙판길이 보인다 그러면 네. 한 50km 미만으로 좀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줄로 요약한 것이 일반적인 속도 2분의 1 감속 운행하시고 네. 안전거리는 일반적인 것의 2배를 벌리시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13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미국에서. 네. 이렇게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손해배상 그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복잡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요.
계산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소송에서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지금 133중 추돌 사고 났으면 그 중에 한 차량이 모든 차량에 대한 과실 비율 뭐 어떻게 되냐, 책임은 얼마를 물어줘야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되냐,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실상은 그래도 현실은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부분 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이 다친 것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서 받으면 되고 예.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물어줍니다. 보통 자신의 손해는 전체 손해액은 뭐 차량 파손이면 수리비 예. 그리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뭐 일실소득 위자료 같은 것이 특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잘못한 과실 비율 예. 그만큼을 빼고 뭐 연쇄 추돌 사고 차량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하나에 대해서 한 사람이 공동불법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또 공동불법 행위자는 일부 실행에도 전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책임 묻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책임 이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 부분은 다시 또 다른 원인 제공 차량에게 구상을 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책임 소재가 이루어집니다. 예. 네네. 아, 근데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네. 뭐 손해를 따지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네. 맨 앞에 그 사고를 유발했던 운전자가 가장 잘못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앞 차량이 어떤 자신의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거기서 쿵쿵쿵쿵 이런 식으로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앞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이와 같은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직접 추돌한 차량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 차량 또한 최고 원인 제공 차량인 최초 사고 원인 1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책임은 한 20% 정도 전체 손해에 대해서 져야 될 것입니다. 그 실제로도 서해안 29중 다중 추돌 사고에서도 대법원에서 최초 원인 제공 차량이 중간에 직접 부딪히지 않는 차량에게도 20% 책임을 져라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간 차량의 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고 책임을 져야 할지, 네네네. 또 좀 보상을 받아야 될지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차량 같으면 앞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가 추돌했으니까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또 뒷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돌 당했으니까 피해자가 될 것이고 또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나눠지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 부딪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딪혔는데 또 뒤에서 추돌해가지고 밀려서 또 재차 충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책임질 부분은 보험 처리를 끝나니까 생각을 좀 안 하셔도 되고 받을 것에 대해서 이제 보통 앞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뒷 차량이 추돌했으니까 뒷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또 실무상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인들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앞차가 파손된 거는 뒤차가 뭐 책임을 물어주고 또 뒤차가 파손된 것은 그 뒤차가 물어주고 그 뒤차가 파손되는 그 뒤차가 물어주는 식으로 뭐 책임 소재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그건 편의상 나누는 것일 뿐이고 실제 소송에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든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따져야 되는 게 맞지만 일단 따지진 않고 원피고 나눠졌으면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청구하고 가해자가 전체 손해를 물어주고 또 가해자는 다른 또 원인을 제공한 다른 차량에 물어주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속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가는군요. 다중 추돌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과실 정도를 좀 따지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또 측정 방법이 있습니까? 측정 방법이 뭐 명시적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사실 그 판사님이든 뭐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립된 바는 대한민국 측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판례, 기존에 있던 판례와 뭐 어떤 과실 비율 기본적인 해설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통상적으로 뭐 1차 사고 났을 때 다친 부위와 뭐 1차 사고 났을 때 파손된 부위가 명확하게 구분이라도 된다면 그나마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데 1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1차 사고로 파손된 것인지조차도 명확하게 판단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사고 유형도 오히려 중간에 다중추돌사가 끊어졌고 또 다시 다중추돌사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뒷차량이
앞 차량들을 다 밀어버려서 다중추돌 사고 발생될 수도 있고 사고 유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먼저 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최초 원인 제공 차량이 전체 손해에 대해서 20% 책임을 지는 부분과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앞 차량이 그 뒷차량보다는 앞 차량이 피해 차량이고 뒷차량이 가해 차량이다. 이 부분과 예. 그리고 또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는 방식 자체가 모든 책임을 다 묻는 것이 아니라 구상하는 식으로 책임 소재, 책임 전가 형식이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 판단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블랙박스 영상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블랙박스를 보고 또 판단을 해야겠죠. 개별적으로. 네네네.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애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2821번님,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뒤쪽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옆에 가던 또 다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제 차 옆쪽을 긁고 조금 더 미끄러져서 섰습니다. 네. 저도 차를 세우고 내렸는데 네. 상황을 살피는 동안 제 차가 미끄러지면서 예. 제 차 옆쪽을 긁은 차량에 다시 부딪혔. 복잡하네요. 네. 내용이 어려운데요. 예. 이미 그 차가 제 차를 긁은 상태인데 운전자가 저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네. 이걸 제가 배상해야 될까요? 그 차가 제 차를 먼저 박았는데요라고 하셨네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먼저 복잡한데요, 본인이 이거? 있는데 예. 뒷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부딪혔고 또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차량이 이제 우리 애청자님 차량을 측면을 긁었어. 그래서 이제 사고 수습하는 차를 내렸는데 우리 차가 또 옆 차량을 또 받았다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충격했으면 충격한 차량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먼저 옆 차량이 애청자님 차량을 먼저 충격해가지고 그 사고 수습하는 차원에 그렇죠. 내렸기 때문에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애청자님 차량이 옆 차량을 충격했다 하더라도 일부 책임만 주어질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미 충격해서 파손된 부분을 다시 부딪혔다라고 한다면 이미 1차 사고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파손이 이뤄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손해가 확대 안 되었다고 봐서 책임을 질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파손 부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전적으로 다 물어줘야 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사고를 유발시키고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애청장님보다는 옆 차량 책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히려 애청자님의 차량보다 옆에 그 차량이 더 좀 책임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네. 같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어떻게요? 그냥 가세요. 네, 사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없고 예. 운전자들 사이에 잘못이 있었다면 가피해자를 명확하게 나눠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자연재해라 볼 수 있는 눈, 지금 사연 자체를 본다면 엄청난 눈이 내려가지고 빙판길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람이 예,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못 서 있을 정도로요. 예. 이와 같다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외부적인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과실비율을 따지기보다는 보통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과실비율 개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책임의 제한이라고 해서 전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묻기보다는 일부를 제한합니다. 예. 자연적인 제한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보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답으로 또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8245번님, 지난 주말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2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뒤쪽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1차선에 있는 대각선의 앞쪽 차량에 추돌하고 그 여파로 뒤따르던 차량도 연쇄 추돌이 있었습니다. 자, 저희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할 수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어깨와 허리, 무릎 등의 통증이 있었지만 제가 기존에 치료받던 증상도 있고 우리 차가 부딪힌 건 아니니까 근육통 정도겠지 하고 넘겼는데 다음 날부터 두통과 메스꺼움 등 불편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 사고 안 나셨으니까 다행이고요. 예. 보통 이런 걸 비접촉 사고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주변에서 사고 나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와 같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나 운전자나 승객이 다치는 정도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블랙박스 영상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멈추는 장면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멈추는 장면이 동일하거든요. 그만큼 그 충격의 정도는 같아요. 이와 같이 비접촉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운전자나 승객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 날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와 같이 부딪히지도 않았을 때 보험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라는 것을 운전자가 승객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 그 당시 사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급제동을 했는 게 영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도 있었던 부분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첨부한다면 보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청구는 가능하다. 네네네. 자, 마지막 질문은 그냥 예 아니요로만 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네. 6874번님. 삼거리 교차로에 직진하던 중에 옆 차량이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제 쪽으로 차선 옮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 100대 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사고 처리는 됐는데 보험회사에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OX로 대답하기 좀 애매하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그렇군요. 갑자기 급차로 변경했다면 100대 0은 맞는데 100대 0 멀리서부터 차로 변경을 했다면 일부 과실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세모로 답하셨네요. 세모.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생활 마칠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법률 상담 진행했는데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여전히 빙판길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속도 줄이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일리의 얼음꽃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